나 잘 모르겠다 이거. 이거 편집. 광케이블이라면 편집할게. 이렇게 음. 버벅거리는 거는 다 편집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음. 이런 거. 이건 살릴 거임. 저건 이건 살려야 돼. 살린다. 이건 살린다. 하이스타일. 자, 오늘 아인슈타인. 초전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긴급 소집 버튼을 제가 눌렀습니다.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버스터 콜. 어호호. 그렇죠. 우리 또 3대장들이 모였네요. 오늘 강품격은 그렇죠. 왜 안 왔지? 이 중요한 얘기 하는 아직 중장이기 때문에 안 아, 습니다. 중- 3대장 모임에 낄 수가 없지. 3대장 모임에. 3대장이니까 음. 오케이. 음. 우리 밥은 제외하고 우리 음. 핵심 주요 인물 셋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억울하면 오든가 맞지? 음. 자, 우리 물리학계 3대장에서 이제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일단 초전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물리학 원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많이 가르쳤던 내용이긴 해. 초전도체에 대해서. 근데 사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부록 같은 느낌이야. 더 맞아. 알아보기. 더 이런 알아보기 정도에 나오는 음. 내용이고 약간 교양 같은 음. 느낌이었지. 음. 왜냐면은 없으니까 실제로 구현할 수가 상온에서. 근데 그 초전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극조온이 조건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 그렇죠. 극조온이 얼마나 극조온이냐? 영하 200, 한 50도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이거 영하 250도를 우리가 어디서 보냐? 그래서 약간 교양처럼 설명을 해주고 뭐랑 같이 설명을 하냐면 뭐랑 세트로 나오냐면은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 그리고 초전도체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 설명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뭐냐? 우리 사람들이 도체, 절연체는 생각보다 잘 알아. 근데 도체, 절연체는 뭐 일종의 물체를 분류하는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이 있고 그 물체들이 전기가 잘 흐르면 도체, 잘 안 흐르면은 절연체, 그리고 애매하면은 반도체. 약간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를 한단 말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자성체도 뭐 상자성체냐 반자성체냐를 일단 나눠. 어떻게?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끌려오느냐 상자성체, 자석을 갖다 댔는데 밀려난다 반자성체야. 근데 이게 사실 또 눈으로 관찰하기 힘들어. 왜? 그 자력이 되게 약하거든. 그래서 상자성체한테 자석을 갖다 댄다고 해서 끌려오지 않고 반자성체한테 자석을 갖다 대서 밀려나진 않아. 하지만 팍팍 달라붙는 애들 있지. 자석 갖다 댔을 때 어떤 애들? 못. 뭐 철. 철로 이루어진 애들, 뭐 음. 철, 니켈, 코발트 이런 애들이 제일 대표적인 애들인데 음. 얘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강자성체라고 부른단 말이지. 강력한 상자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강자성체라고 해. 근데 초돈조체는 뭐냐면은 역시 나는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반자성체 물질들이 있는데 걔들한테 자석을 갖다 대봤자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청력을 밀어내는 힘을 만들진 않는다. 근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자석을 갖다 댔을 때 굉장히 강한 힘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렇죠. 아주 강한 반자성이랑 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치. 아주 강한 반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끌려지는 물체는 잘 알거든. 사람들이 철 이런 금속들, 그지? 근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반자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 근데 뭐 특별히 뭔가 초전도체라고 분류된다기보다는 특정 조건에서 발동이 되는 거지. 어떤 물체들이 어떤 조건? 맞. 극조온. 음. 일단 나의 설명은 끝.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는 끝. 오케이. 그래서 뭐 내가 초전도체가 발견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일단 1911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오너스라고 혹시 들어봤나? 처음 듣습니다. 그죠. 세계 최초로 헬륨을 액화시키는데 성공했고 그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물리학자예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지. 훌륭하신 분이네. 그렇지, 훌륭하신 분이지. 이 오너스라는 분이 이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이 극저온에서 참고로 액체 헬륨의 끓는 점은 아주 낮아. 한 4켈빈 정도? 약 4켈빈? 섭수온으로 4켈빈이면 치면 마이너스 269도C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극저온에서 금속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다가 약 4켈빈에서 수은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우연히 발견한 거지. 그래서 이후 이제 20년 이상 동안 이 초전도 현상은 단지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상태로만 그렇게 알려지고 있었어.
이까지 보면 뭐 완전도체랑은 별로 구분할 수가 없지, 제대로. 근데 22년 뒤에 1933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마이스너 들어봤죠? 들어봤죠. 마이스너와 오센펠트라는 물리학자가 또 이제 주석이랑 납으로 된 초전도체 주변의 자기장을 측정하면서 이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그 물리가 말한 것처럼 완전한 그런 강한 반자성의 효과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마이스너 효과. 맞습니다. 마이스너 효과. 어쨌든 사이드로 나오죠. 마이스너 효과가 사람 이름을 딴 거지, 자기 이름을. 그렇지. 발견한 물리학자의 이름을 딴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나온 초전도체 이름도 LK99. 맞아. 그게 이제 음. 이씨, 김씨 성을 따서 LK 이렇게 했더라고. 맞아. 99년도부터 또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99가 그치. 들어있다고 알고 있지. 내가 이 과학 공부를 하면서 참 서러웠던 게 왜 한국인의 이름을 딴 뭔가 과학 물리법칙. 개념이 물리법칙이 없을까 하는 없어. 생각에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음. 실현이 된다면 이제 음. 교과서에 한국인 이름으로 된 과학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될 수도 있다. 그치. 할 그래서- 거면 한국어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어로 어. 아쉽네. 그리고 나는 이제 좀 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예를 들면 김민재를 킴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킴 이렇게 응원하잖아. 손흥민도 손이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 패밀리 네임이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맞잖아. 되게 흔하지. 그치. 김씨들. 김씨도 흔하잖아. 그러니까 음. 김정은도 킴이란 말이야. 그치. 아 진짜 그 사람들 외국 나와가지고 뭐 아니 코리안이라면은 노스 사우스 물어보거든. 그러면서 이제 뭐 do you know 킴 한단 말이야. 상대방이 한국 사람한테 do you know 킴. 뭐 우리 뭐 그지 이러면은 너희 대장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김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지을 때 이름으로 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드네. 그치. 또 김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쨌든 마이스너의 이름을 따서 이 마이스너의 효과까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의 특성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임계온도 이하 저온에서 저항이 0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마이스너 효과를 보이는 것.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초전도체가 어떻게 이 전도성이 엄청 강해지는지, 저항이 0이 되는지에 대한 또 원리를 한번 알아봤는데, 이거는 1957년도에 발표된 BCS 이론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침착맨 방송을 봤는데 초대 손님으로 궤도님께서 나오더라고요. 그때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다뤘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은 BTS, 초전도체는 BCS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BCS 이게 잘 되면 어쨌든 뭐 국뽕인 상황. 그치. 굉장히 노벨상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치. 아무튼 BCS 이론이 이게 그 물리학자 이름을 딴 겁니다. 이것도 LK99처럼 B가 이제 바딘, C가 쿠퍼, S가 슈리퍼,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딴 건데 이게 뭐냐면 일단 임기온도 이하가 되면 원래 임기온도 이상에서는 이 물질의 내부에서 전자들이 있죠. 근데 전자들이 이제 각각 단독 행동을 하죠. 전부 다 각각 하나씩 다니죠. 임기온도 이하가 되면 이 초전도체 내부의 전자들이 더 이상 단독 행동을 하지 않고 두 개씩 쌍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임기온도 이하가 되면 그 쌍을 이루는 게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그래서 그 전자쌍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쿠퍼쌍이랍니다. 쿠퍼쌍. 그래서 전자의 스핀이 원래는 2분의 1이죠. 페르미온이죠. 페르미온. 쿠퍼쌍을 이루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자 한 개는 스핀이 2분의 1인 전자가 있고 한 개는 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전자가 있으면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0! 0이 되죠. 그렇죠? 스핀이 이제 정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페르미온이었으나 이게 쌍을 이루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페르미온이 아니라 보존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파울리 베타울리 다 알죠? 네! 전 알죠. 파울리 베타울리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전자가 그 같은 원전에 있는 전자들이 같은 상태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서로 배척하는 성질. 맞습니다. 전자가 같은 에너지 상태 그리고 같은 스핀 상태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원리죠. 근데 보존이 되면 이 쿠퍼쌍을 이루면서 페르미온이 이제 더 이상 페르미온의 특성을 가지지 않고
이제 보존의 특성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파울리의 베타원리의 지배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쿠퍼쌍이 같은 에너지 준위에서 같은 스핀 상태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죠. 모든 쿠퍼쌍이 다 같이 바닥 상태를 점유할 수 있고 이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처럼 동시에 이제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더 이상 이제 산란이 되지 않겠죠. 서로 충돌도 되지 않겠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페르미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자가 파울리, 베타원리에서 서로 반발력을 가지기 때문에 배척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뭔가 충돌이 일어나서 저항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얘가 쌍을 이루게 되면은 보존이 되면서 페르미온으로서의 성질을 잃고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되면서 전부 다 바닥 상태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유연하게 이동을 하는 거죠. 모든 그치. 전자들이 서로 이제 반발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반발력이- 같이 동시에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그 그래프 있잖아. 온도가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낮아지는데 그래프 있잖아. 원래 모든 물체들이 기본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면은 전기 전도성이 내려가. 그지? 근데 그 임계 온도에서 그냥 아예 뚝 떨어져서 제로가 되거든. 아, 저항이 그치. 뚝 떨어져서 제로가 그렇지. 되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질 때는 BCS 이론이 아니야. 맞지? 쿠퍼쌍이 형성되기 전이죠. 그거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데 여기서 온도가 뚝 떨어지는 이 구간이 바로 BCS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페르미온이 저기 전자가 쿠퍼쌍을 이뤄서 아예 성질이 다른 입자가 돼버리면서 전자들끼리의 배척하는 성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거지. 우리 사람도 니랑 내랑 배탈 적이야. 배척해. 그러면은 마찰이 많이 생기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 유튜브를 우리가 하는데 싸워 막 뭐 하자 하면은 반가웠다 뭐 그거 왜 안 해? 이러면서 막 그렇지. 이거는 베타 원리야. 우리 둘이. 근데 우리 둘이가 이제 협력적인 관계가 됐어. 베타 원리가 이제 적용하잖아. 그러면 이제 마찰 없이 잘 굴러가겠지 유튜브가. 화합이 되는 거죠. 그렇지. 다 같이. 화합이 되는 그렇죠. 거네. 매번 뭐 하자면 그래 하자. 네 생각 그치. 좋다 이러면서 이제 원래 전자들이 서로 적대적이었는데 그렇죠. 서로 존중하게 된 거네.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의견 통일이 된 거지. 의견 통일이 된 거고 공존하게 된 거네.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이해했다. 예를 들어서 드래곤볼로 비유하자면 원래는 뭐 베지터나 피콜로 대마왕이나 전부 다 적이었지만 모두가 이제 동료가 되면서 같은 길 가면서 아주 추진력도 좋아지고 하는 거죠. 더 전투력도 강해지고 악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셀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 다 임시 동맹 하잖아. 쟤를 물리치기 위해서 베지터도 이제 도와주고 막 그러잖아.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항을 이제 받지 않는다. 더 이상 셀의 저항을 받지 않는 거죠. 셀 따위 그냥 치우는 거죠. 아주 가볍게. 피콜로 반응하네. 드래곤볼 얘기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나 막. 참고로 피콜로 대마왕도 초록색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정신 안 차려. 야 reptilian. 아니, 갑자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잘 모르겠으면 아, 리얼 아. 크크만 쳐라고. 채팅방에? 채팅이나 해. 씨. 채팅. 아무튼 어렵네. 채팅 어질어질하죠. 갑자기 막 이것저것 나오니까. 그러니까 좀 나갈 내용이 뻔했어. 좀 쉽지 않네. 누구인가? 그래서 이 BCS 이론은 사실 근데 이 저온 초전도체 그러니까 임계 온도가 30켈빈 이하인 저온 초전도체에서는 아주 설명이 잘 되는 이론이지만 그 이상인 고온 초전도체나 아니면 상온 초전도체에서는 이제 아직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 이제 고온이나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이론을 새롭게 또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또 우리 학생분들이 또 이제 커서 정립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또 공부 열심히 해라 하네. 지난번 영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것저것 다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애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고 갑자기 참고로 꼰대 아닙니다 저는. 공부무새. 행복하세요. 그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발언이거든 저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는 아주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어쨌든 나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초전도체가 고온 초전도체라는 게 있어. 아까 저기 소수미 얘기를 하는 대로. 근데 고온 초전도체라는 말이 오해하기가 참 쉬운 게
고온이라고 음. 해봤자 30 켈빈 온도, 그러니까 영하 200, 240도. 240도 정도인 거지. 음. 그러니까 고온 음. 초전도체도 고온이 아니야. 뜨겁지 않아. 음. 근데 상대적으로 음. 고온이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보통 맞아. 이제 뭐 아까 음. 뭐 수은 같은 경우는 4켈빈 온도에서 음. 초전도성을 발휘를 한다며. 음. 그러니까 이제 음. 30켈빈 온도 정도면은 상당히 고온인 거지. 음. 그러니까 30켈빈 상대적으로. 30켈빈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발휘를 했을 때 그 물체를 고온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고온이 아닌 거지. 음. 그래도 영하 240도 정도인 거지. 근데 음. 또 웃긴 게 뭐냐면 상온 초전도체는 뭐냐면은 우리 지금 핫한 거야. 지금 음. 핫한 초전도체가 상온 초전도체인데 요거는 이제 저기 20도씨 정도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온도 정도에서 음. 구현이 되는 초전도체란 말이지. 음. 근데 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기존에 우리가 저온 초전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BCS 이론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지. 그렇죠. 다른 설명이 안 되죠. 원리다라는 BCS 거네. 이론으로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물체일 수도 있겠다. 음. 그럴 수도 있지. 어, 어. 그러나 뭐 그런 거는 초전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물체. 아하. 일단 뭐 상온 초전도체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현재로서 초전도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현재 현황을 제가 한번 초전도체가 찾아봤습니다. 가장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상용화되고 우리 주변에서 밀접하게 또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게 MRI입니다. 자기 공명 영상 장치. 병원마다 다 있죠? 큰 병원 가면. MRI는 크게 세 단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우리 인체의 70%는 뭐죠? 물. 물. 물이죠. 워터. 물이죠. 물이기 때문에 비웃음이가 물린 물리? 네. 음. 물이기 때문에 이 강한 자기장을 인체에 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인체 내 수소 원자핵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이 됩니다. 왜냐면 이 원자핵은 전부 다 그 자기 모멘트가 있죠. 궤도 자기 모멘트도 있고 스핀 자기 모멘트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자석으로 그치.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원자들이 하나의 작은 자석이다. 음, 물체를 우리 몸으로 이루는 뭐 원자들 사실 뭐 우리 음, 몸 아니라 모든 물체들이 원자로 이루어지지만 원자는 사실은 음. 하나의 작은 자석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원자 자체가 외부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원래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자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나침반처럼 나침반이라 생각하면 돼 원자가. 그러면 이제 여기가 N극 여기 S극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이러고 있거든. 원자들이 지멋대로 운동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외부에서 자기장이 딱 가해지는 순간 촥, 촥, 촥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음. 정리를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수소 원자핵이 자기장 외부에서 가해준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정렬이 됩니다. 이때는 아주 강한 자기장을 가해줘야 되고요. 그 후에 그 이제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으로 일정한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우리 몸에 쏘게 되면 그 전자기파를 받은 그 수소 원자핵이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됩니다. 한마디로 들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기파를 끊어주면 다시 에너지 상태가 낮아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출하게 되면 전자기파를 쏴줘서 전자가 전자한테. 근데 그 전자기파를 먹고 와 했다가 다시 그 받은 에너지를 하고 내려놓으면서 에너지 방출. 맞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 방출된 에너지가 바로 신호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 신호를 영상화한 장치가 바로 이 MRI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MRI에 이용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우리 몸에 있는 수소 핵을 정렬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즉 강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전자석을 이용하는데 뭘 흘려줘야 강한 자기장이 발생을 하죠? 전류. 강한 그렇죠. 전류. 그렇죠. 강한 전류.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강하면 강할수록 전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장도 강해지는 거죠. 근데 전류가 강하기 위해서는 그 전자석을 만드는 물질 자체가 저항이 낮아야겠죠. 그래서 저항이 0인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전자석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고요.
근데 그때 아까 말했다시피 이 초전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계 온도보다 더 낮은 아주 저온이 필요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주로 이제 액체 헬륨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 초전도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MRI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외에도 뭐 자기 부상 열차나 양자 컴퓨터에도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까지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쓰려면 쓸 수 있다. 그러나 극조온이 필요하다. 그렇지? 극조온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는 뭐 헬륨을 쓴다고? 극조온에? 액체 헬륨을 액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헬륨을 쓰다 보니까 뭔가 소비되는 자원이 있다 보니 비용도 음, 비싸지고 번거로워지는 거지. 음, 그렇지. 극조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저온 초전도체들도 업그레이드가 된다. 비용적인 다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되지. 오케이. 그 저항이 그렇습니다. 0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음, 오해하고 있는 게 저항이 0이 되면 그냥 짱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모든 물체를 이제 초전도체로 만들면은 저항이 제로가 돼가지고 짱이다. 그냥 전기 효율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정 부분 저항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예를 들면은 뭐 고데기나 뭐 전기 장판 같은 것들은 일부러 음, 저항을 큰 거를 놔둔단 말이지. 그지? 저항이 음, 빡센 물질로 만들어서 전류가 지나가면은 여기 저항이 빡센 물질의 이게 뭐야 전자들이 부딪히면서 충돌을 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다다다닥 하면서 음, 의도적으로 음, 저항을 높여서 충돌을 일으켜서 일종의 마찰열을 일으키는 거지. 음, 그래서 저항이라는 게 뭐 없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치. 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도 필요한 있고. 곳에는 또 골라서 써야 된다. 그치. 전구 같은 경우도 음, 마찬가지로 저항이 높은 물체에다가 전자를 충돌시켜서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음, 따라서는 뭐 필요하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걸 이제 만약에 초전도체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아직 검증 단계에 있는데 음. 구현이 됐어. 맞아.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그 말하는 거죠. 상온 그치? 상온에서의 음, 초전도체가 나왔어. 그럼 이거를 음,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음. 활용. 나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돈도 많고 좀 권력 있는 사람이야. 음, 그러면은 모든 그 차도 자동차 도로 바닥을 음, 초전도체로 깔아. 음, 그리고 자동차를 전부 다 띄워. 둥둥. 음, 어. 그렇게 하면은 자동 자기 부상 열차가 아니라 뭐 일반적인 자동차도 이제 자기 부상 자동차가 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은 뭐 안 그래도 지금 전기 자동차가 점점 보급이 되면서 음, 가솔린 자동차들이 점점 이제 하락세가 되고 있잖아. 물론 아직까지는 그치. 지배적이지만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바퀴를 대고 굴러간다라는 거는 뭐 마찰이 생기다 음, 보니까 뭔가 음,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음, 공중에 둥둥 떠서 다니는 전기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든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음, 자동차의 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음, 어 전기 충전 자동차는 필요할 거야. 근데 음, 지금과 같이 바퀴를 달고 바닥에 대고 굴러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작업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되게 장기 프로젝트가 되겠지. 음, 그렇지. 또 이게 또 그 핸들을 돌리면 턴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도 좀 약간 개발이 돼야 되니까 음. 바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턴이 그쵸. 문제구나. 그러니까 자기 뭐, 부상 열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레일을 따라 쭉 가기 때문에 음, 구현하기가 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음, 물론 구현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음, 기차가 훨씬 쉽다라는 그치. 거지. 그치. 뭐, 어, 멈추는 음, 것도 필요하고, 움직이는 것도 음, 필요하고, 그러네. 멈추려면 음, 어떻게 멈춰야 되지? 그러니까 물론 음, 전기를 내리면은 자성이 풀리면서 풀리겠지만 음. 그러면 쿵 하고 떨어지겠네, 맞지? 브레이크 장치도 개발해야겠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어떻게 구현해야 음, 될지를 또 고민을 해야겠다, 맞지? 자기 부상 자동차가 음, 나오려면. 당연, 근데 자기 부상 음, 자동차를 만들려면 어쨌든 전부 다 도로가 초전도체여야 되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방향 전환이나 정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음. 그러면 신발에 또 만약에 자석을 달면, 음. 바닥은 초전도체면 신발에 자석을 달면 음. 초전도 사람이 될 수 있겠네. 자기 부상 그치. 사람. 사람을 띄울 수 있을 정도면 진짜. 맞네. 어, 재밌겠는데? 재미는 있겠지. 근데 그런,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가? 그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마찰이 바닥과 발의 음. 마찰 때문인데 음, 어떻게 앞으로 가지? 이제 선풍기 들어서 밀어서, 딱 하면 되죠. 밀어서? 선풍기. 이런 미디어 작용 작용 반작용. 빡. 그럼 예를 들면 음. 뭐 물리불리야 엄마 장 보고 올게 이러면은 갔다 온나? 근데 저기 등 좀 밀어줘 엄마 이러면 이따 가가지고 자 갔다 와 하고 쑥 밀어주면 슝 하고 이제 가는 거지. 멈추려면 그거를 넘어져야 하는 돼. 거지. 뭐 아이언맨처럼 어, 손에 박 발사하는 그 만들어가지고 어, 빡 가게 앞으로. 그렇지. 그러면 또 이제 복잡하다 맞지? 그러니까, 근데 뭐 음.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겠네. 하려면 음. 한다. 음. 음. 또 너무 가능성이 너무 많네, 진짜. 근데 막상 이거는 뭐 생각해 마이슨의 보니까 효과를 음, 세우니까. 뭐 이렇게 저기 마이슨의 효과로 써먹을 때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반자성을 가지고 반자성. 어 일단 하이퍼루프가 지금 상용화돼 있지 않은데 사실 하이퍼루프를 상용하기가 엄청 쉬울 것 같아. 하이퍼루프가 일단 뭔데? 기차기 하이퍼루프는 뭐냐면 이 자기 부상 열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할 수 있는데 자기 부상 열차의 특성도 가지면서 이제 튜브를 이제 씌워가지고 공기 저항을 거의 최소화하는 그런 기차라고 볼 수 있지. 음. 음, 그래서 이건 이제 공기 저항도 안 받고 밑에 마찰력도 안 받는 그런 기차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20분이면 간다고 하더라고. 음, 음. 20분 너무 빠른데. 음. 그래서 이것도 음, 이제 그 어디서 이제 봤냐면 내가 그 LK99 만든 연구진 분들 그분들이 이제 쓴 국내 학술지 논문이 있어. 그 음. 내가 보내줬다 이거 맞지? 응, 응. 음. 아 올해 4월달에 나온 논문인데 미안한데 안 어. 읽어봤다. 그럴 수 있다. 응. 괜찮다.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 부분에 보면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실용화될 경우 펼쳐지는 뭐 미래의 그런 모습들이 딱 나와 있어. 고맙다. 음. 저항이 0이 되는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으로.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생각보다 막 무적 막 음, 만능은 아니야. 왜냐면 음, 아까도 말했듯이 전기 기구에는 저항이라는 게 필요는 하니까.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송전할 때 발전소에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가정이나 어디 음. 공장이나 이렇게 보낼 음, 때 음, 전력 효율을 볼 수 음, 있다. 왜냐면 음, 가는 길에 저항 때문에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음, 버려지는 전기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음, 음. 그거를 줄일 수 그치. 있다라는 거.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라는 거. 그러면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 좋겠지. 그치. 음. 그거 우리가 말고 사실 나는 이거를 되게 에너지 문제 해결을 바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 얘네 그지? 같은 경우는. 어, 그런 송전 문제에서 손실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음. 해결함으로써 발전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은 석유 자동차로 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손실이 적기 때문에 급속 충전도 가능해질 거고. 그러니까 음. 모든 전자제품에 있어서의 효율이 너무나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양을 급격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이거 같아요. 음. 그래서 맞다. 음, 충전. 그래서 음, 음. 충전이 빨라지겠네. 음, 그러면 지금 그렇지.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 일단. 그렇지. 어, 음. 음, 그다음에 또 전기 자동차에 그 모터가 전동기가 들어간다 얘가. 음, 음, 전류를 이용해서 전류를 음, 흘려주면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걸로 이제 동력으로 바꿔주는 장치다 얘가. 음, 그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초전도체로 또 만들면 음,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을 또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이 되게 올라가겠지. 그렇지. 어. 사실 불도 안 날 거야 전기 자동차 그러면. 사실 불이 나는 이유가 전기에 의한 과열 때문에 불이 나는 건데 저항 때문이지. 저항이 없으면 이제 열이 발생 안 할 거잖아. 그럼 음. 안전사고가 줄어든다. 안전성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음, 그치. 음, 또 안전하면 또 생각나는데 그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또 학생들한테 송전을 가르친다 얘가. 음, 송전탑에서 이제 고압에 이제 전류를 흘리는데 그 고압을 하는 이유도 그 전압을 높일수록 음, 더 손실되는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고압으로 했다가 이제 음, 가정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 변압기로 음, 이제 전압을 낮춘다 얘가. 음.
근데 만약에 초전도체로 이 충전선을 만들면 처음부터 이제 손실이 어차피 없으니까 고압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또 안전해질 수도 있겠지. 인정해야 하네 할 수 있어. 인정해야 하네. 오케이. 그다음에 음. 그 양자 컴퓨터. 양자 음. 컴퓨터가 사실 초전도체를 많이 이용한단 말이야. 뭐 IBM이라든지 구글에서 하는 그런 양자 컴퓨터가 초전도체를 많이 이용하는데 양자 어. 컴퓨터가 뭐야? 양자 컴퓨터가 나도 깊게는 잘 모르는데 일반적인 컴퓨터는 그 0이나 1로 신호를 처리한다 얘가. 음.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 양자 역학의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0과 1을 이제 중첩시킨 상태로 이 정보를 아. 처리한다고 하더라고. 음. 양자 얽힘이랑 양자 중첩을 이용해서. 그래서 알수 있어, 훨씬 더 빠른 연산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근데- 초전도체가 활용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려면 초전도체를 써야 돼.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려면. 근데 쓰기 위해서는 이제 저온에서밖에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집에 그래서- 양자 컴퓨터 한 대씩 드릴 수 있네. 그렇지. 전문 기관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네가 그때 전에 AI 얘기할 때 말했던 머리에 싣는 칩에도 초전도 칩 넣으면은 고성능의 양자 맞아. 컴퓨터 칩이 들어가네. 그렇지. 왜냐면 내가 또 본 게 스마트폰에도 양자 컴퓨터를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되게 좋겠지. 좋다. 확실히 기대된다. 발열이 없어지니까 사실 냉각 쿨러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질 거 아니야, 컴퓨터에도. 발열도 없지. 발열이 없고 막 머리에 칩 심어도 불날 일도 없고. 맞네. 그치. 여러 가지로 근데- 필요하다. 초전도체가 음. 과학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손실되는 열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도 엄청 오래 갈 거야. 그렇지. 맞네. 오래 가겠네. 맞네. 우리 맞아. 발열로 소비되는 게 많잖아. 특히 나 음. 요즘에 내가 영상 편집하잖아. 맥북 쓰거든. 맥북이 이게 알지? 단점이 엄청난 단점이 있어. 얘들이 뭔데? 디자인을 신경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발열이 엄청 심해. 이거를 내가 노트북을 잡고 편집하면 몇 시간 걸리잖아. 한 3시간 쓰잖아. 그러면은 진짜 개 뜨거워져. 노트북이.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은 애플이 근데 내가 알기로는 디자인적인 측면 때문에 그 냉각 기능을 조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 왜냐면 냉각하기 위해서 막 구멍 뚫어놓고 이러면은 보기는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애플이 꿈꾸던 냉각이 필요 없는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 그렇지. 있겠네. 디자인적으로 예뻐지겠다. 그렇지. 디자인이 예뻐지겠구나. 진짜 그 좀 필요한 것 같다. 나 지금 서재 내 방에 있는데 서재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컴퓨터를 하면 열이 확 올라와. 여기서 막 지금 방송하면서 열이 확 올라오거든, 엄청. 네 컴퓨터 지금 10년 넘게 15년 써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 15년 쓰긴 했지만, 그러면 지금 잘 골골거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전기에너지 한 80%는 열렌 쓰고 있는 거 아이가 지금?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형은 15년 됐지만, 안에 어. 내부는 이제 새 걸로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다 임플란트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쵸, 장기식 느낌이지. 장기식이잖아. 하나하나 고장날 때마다 그거 바꿔왔으니까. 놔줘라 이제. 그거 자꾸 그 링거 꽂아가면서 살리노. 놔줘. 컴퓨터 켜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했지? 한 3분 정도, 4분? 부티한테 3분 4분. 야 요즘에 그런 컴퓨터 구하기 쉽지 않은데. 야 우리 진짜 이거 빨리 성공해가지고 컴퓨터 양자 컴퓨터로 바꾸자. 바꿔야겠다, 안 이거 되겠다. 진짜. 그래. 바꿔야겠다. 우리 성공하자 이걸로. 성공해야겠다. 오케이. 내가 컴퓨터 바꿔줄게. 야 10,000명 찍으면 내 컴퓨터 바꿔줄게. 초전도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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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전도 화이팅! 화이팅! 좋다. 최고의 선생님. 마무리합시다. 네. 절. 잘, 가릴레이! 네.